서울 성북동의 아침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윤미숙은 남편 최석진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72번째 생일을 맞는 남편을 위해 새벽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상이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생일날이면 새댁처럼 설레는 자신이 우스웠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미숙은 불안한 마음에 안방으로 들어갔다. 석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미숙의 비명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찢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미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의식을 잃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할 뿐이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먼지, 신호등은 왜 이렇게 많은지 평생 살아온 서울이 낯설게 느껴졌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석진을 데려갔다. 미숙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다. 딸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연결되지 않았다. 홀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급하게 나온 듯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여자는 간호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최석진 씨요. 최석진 씨 어디 있어요? 제 남편이에요.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여자가 방금 뭐라고 했나? 남편이라고? 천천히 일어서며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최석진이요. 제 남편이 쓰러졌다고 연락받고 왔어요. 어디 계신가요? 김정옥이었다. 그녀는 전라도 광주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왔다. 석진의 수첩에 적힌 비상연락처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던 것이다. 정옥의 손에는 낡은 주민등록증이 들려 있었다. 배우자란에 최석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다니. 그것도 법적으로 먼저 혼인신고를 한 본처가. 두 여자는 응급실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군데 내 남편을... 아니, 당신이야말로 누구세요? 석진 씨는 제 남편이에요. 30년 동안 제가 모시고 살았다고요? 간호사가 황급히 두 사람을 진정시켰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석진은 위중한 상태였고 수술이 필요했다.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데 누가 서명을 해야 하는지 의료진도 당황스러워했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가 호적상 배우자입니다. 40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들도 둘이나 있고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옥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의료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30년간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이게 뭔지 아세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제가 이 사람 아침밥 차리고 셔츠 다리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석진 씨는 제 남편이에요.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응급실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좁은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는 서로를 경계하는 고양이처럼 날을 세웠다. 정옥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석진 씨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21살에 중매로 만나 결혼했죠. 시골에서 농사 짓던 석진 씨가 큰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편지도 오고 돈도 붙여왔는데 어느 날부터 소식이 끊겼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혼자서 아들 둘 키우면서요. 미숙은 정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다. 석진이 자신을 만난 것이 30년 전.
그렇다면 정옥과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함께한 것인가?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살았죠. 식당도 하고 아들들도 키우고. 그런데 작년에 석진 씨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병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미숙은 충격에 몸을 떨었다. 작년이라니. 석진이 지방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던 그때 설마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인가? 배신감이 밀려왔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 둘이 들어왔다. 정옥의 아들들이었다. 최지훈과 최지민. 두 사람은 어머니 옆에 서서 미숙을 노려보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정옥이 아들들을 진정시켰지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그때 미숙의 전화가 울렸다. 딸 민서였다. 급히 귀국한다는 연락이었다. 미숙은 딸에게 상황을 설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석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빨리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가 서명을 해야 하는가? 법적 아내인 정옥인가? 아니면 30년을 함께한 미숙인가? 결국 정옥이 서명을 했다. 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자신의 30년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다. 정옥도 승리감 따위는 없었다. 40년 전 떠난 남편이 다른 여자와 30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수술실 앞에서 두 여자는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각자의 자식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마치 두 진영이 대치하는 것 같았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했다.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두 여자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했으며 지금 같은 남자를 걱정하고 있었다. 미움과 연민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석진이 안정을 찾자 두 여자는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미숙은 텅 빈 성북동 집으로, 정옥은 병원 근처 작은 여관으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미숙은 석진의 서재로 들어갔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말라고 했던 그곳. 먼지 쌓인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석진과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다. 수줍게 웃는 그 여자는 틀림없는 정옥이었다. 사진 뒤에는 1984년 5월 15일 우리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숙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석진을 만난 것은 1995년. 그렇다면 석진은 정옥과 이혼하지 않은 채 자신과 함께한 것이었다. 법적으로 보면 자신이 불륜 상대였던 셈이다. 서랍 깊은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왔다. 정옥이 보낸 듯한 편지들,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석진이 정옥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했던 통장 내역이었다. 30년 동안 석진은 두 집 살림을 했던 것이다. 미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이 뒤섞였다. 석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여자와 두 가정 사이에서 평생을 숨기고 살았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지만 그것이 용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한편 여관방에서 정옥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지훈이 가져온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윤미숙 성북동을 입력하자 여러 기사가 떴다. 미숙은 성북동에서 꽤 알려진 문화센터 원장이었다.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여자. 석진이 선택한 또 다른 삶의 증거였다.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은 광주에서 김치찌개 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석진은 서울에서 품위 있는 여자와 우아한 삶을 살았구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훈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45의 장남은 이제야 아버지의 빈자리가 왜 그렇게 컸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물리적으로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그동안 아버지가 돈을 붙여왔다는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니들한테 무슨 아버지냐?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나았지. 그래도 알았어야죠. 저희도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잖아요. 정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던가. 석진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느라 얼마나 독하게 살았던가. 다음날 아침 두 여자는 다시 병원에서 마주쳤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겹친 것이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 명씩 들어가라고 했다.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또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법적 배우자니까요. 정옥이 먼저 들어갔다. 미숙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30년을 함께했는데 면회 순서조차 밀리는 이 상황이 비참했다. 정옥은 의식 없는 석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늙었다. 자신이 기억하는 젊고 패기 넘치던 남자는 없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세월은 그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 석진 씨, 나예요. 정옥이. 당신이 버리고 간 마누라. 대답 없는 석진을 보며 정옥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냈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다른 여자와 살았는지. 하지만 석진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옥과 교대로 미숙이 들어갔다. 미숙은 석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잡았던 그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여보, 저예요. 미숙이.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니. 미숙도 울면서 말했다. 배신감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 안에 모든 순간이 거짓은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 딸 민서를 키우며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그때 석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숙은 깜짝 놀라 의사를 불렀다. 의식이 돌아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미숙은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석진이 깨어나면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까? 왜 그랬냐고 따져야 할까? 아니면 그저 깨어난 것을 기뻐해야 할까?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옥도 소식을 들었다. 두 여자는 다시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적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같은 남자를 걱정하는 두 여자의 마음은 복잡하면서도 어딘가 비슷했다. 민서가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다. 세련된 커리어우먼인 그녀는 상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니. 그것도 법적으로는 그쪽이 진짜 가족이라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중혼을 했다는 거예요? 민서야, 엄마도 어제 알았어. 우리가 속은 거야. 민서는 분노했다. 당장 고소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석진이 깨어나는 것이었다. 법적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 지훈과 지민도 병원에 와 있었다. 4명의 자식들이 복도에서 마주쳤다.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형 제자매.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그들이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최지훈입니다. 장남이죠. 진짜 장남. 민서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래서요? 아버지 재산 나눠 갖자고 하시려고요? 재산?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한 대가를 찾는 게 잘못입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의사가 나왔다. 석진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다. 모두가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한 번에 2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두 아내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다.
석진은 눈을 뜨고 있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 의식은 있었다. 두 여자를 번갈아 보던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석진 씨, 여보. 두 여자가 동시에 불렀다. 석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모두에게. 미안해. 그 한마디에 두 여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정옥은 돌아서서 나갔고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사죄 한마디로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석진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왔다. 말하는 것도 어눌했다. 두 아내는 암묵적으로 면회 시간을 나누어 방문했다. 오전은 정옥, 오후는 미숙. 마치 양육권을 나눈 부부처럼.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었다. 4명의 자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장남 지훈의 분노가 가장 컸다. 45살까지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나타난 것도 모자라 서울에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홀로 병실을 찾았다. 석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을 본 석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훈아, 저를 아세요? 45년 만에 처음 제대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석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받게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김치찌개 집에서 일하시면서 저희 둘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학비 낼 때마다 아버지 있었으면 하고 울으셨다고요. 지훈은 쏟아내듯 말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어서 받았던 서름들, 어머니의 고생,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까지. 석진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겼다. 그런데 서울에서 잘 사셨네요. 번듯한 집에 교양 있는 부인에 똑똑한 딸까지. 저희는 뭡니까? 버려진 가족입니까? 석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용서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45년의 공백을 미안하다 한마디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훈은 병실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복도에는 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도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가 지훈과 마주친 것이다.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민서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글쎄요.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동감이에요. 전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 따위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마주했다. 평소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민서야. 30년이에요. 제 인생 전부를 아빠와 함께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빠가 집에 없을 때마다 저쪽 가족한테 간 거예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강한 커리어우먼인 그녀가 보이는 눈물에 석진은 더욱 괴로워했다.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아빠 건강 챙기고 아빠 좋아하는 음식 만들고 그런 엄마를 속이고 산 거예요? 석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다고 말할 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미숙과 정옥이 우연히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자식들이 많이 힘들어하네요.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아버지를 원망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지훈이도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다고 하네요. 두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피해자는 자신들만이 아니었다. 자식들도 똑같이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왜 이혼 안 하셨어요? 석진 씨가 연락 끊긴 지 그렇게 오래됐으면. 미숙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옥이 씁쓸하게 웃었다. 시골에서 이혼한 여자로 사는 게 쉬운 일인가요? 게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한 번은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바보같이. 미숙은 정옥을 바라보았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도 결국은 같은 피해자였다. 석진이라는 한 남자에게 인생을 걸었던 두 여자.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그래도 법적 아내시잖아요. 전 아무것도 아니네요. 30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에요. 30년이면 충분히 부부죠. 법적으로야 어떻든. 두 여자는 서로를 위로하는 것인지 견제하는 것인지 모를 대화를 이어갔다. 그때 병원 직원이 다가왔다. 석진이 두 사람을 함께 보고 싶다고 했다. 병실에는 4명의 자식들도 모여 있었다. 석진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 미안하다. 용서받을 생각은 없다. 말이 어눌해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모두 집중해서 들었다. 정옥아, 너무 미안하다. 젊은 날이 욕심이었다. 사업도 하고 가족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다 놓쳤구나. 정옥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미숙아, 너도 미안하다.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비겁했다. 너와의 시간이 행복했어. 미숙도 울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아비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 지훈이 버럭 소리쳤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서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민서도 차갑게 말했다.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알던 아빠는 없었던 거네요. 막내 지민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저희가 싫어서 버린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자식들은 하나둘 병실을 떠났다. 결국 두 아내만 남았다. 광주의 작은 찻집. 정옥은 오랜 친구 박선희를 만났다. 70을 바라보는 두 여자는 막걸리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희는 정옥의 유일한 친구이자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다. 정옥아, 이제 진실을 다 말해야 하지 않겠니? 석진이가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정옥은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1992년이었어. 석진이가 사업에 실패했어. 빚이 산더미였지.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어. 집도 팔고 논도 팔았는데도 안 됐어. 그때 석진이가 말했어. 서울 가서 돈 벌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을 기억했다. 처음 2년은 연락이 왔어. 돈도 조금씩 붙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뚝 끊겼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서울에서 미숙이를 만난 거야. 미숙이 아버지가 중견기업 사장이었대. 석진이는 그 집 사위가 되면서 사업도 다시 일으켰고. 그래서 너한테 연락을 못한 거구나.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새 삶을 선택한 거야. 빚에 찌든 아내와 자식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선택한 거라고. 정옥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원망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왜 다시 나타난 거야? 암 선고를 받았대.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다고. 자식들도 보고 싶다고. 웃기지? 30년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니. 정옥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작년 봄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석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그의 모습이 가련하면서도 밉살스러웠다. 그때 이혼하자고 했어. 서울 부인이랑 법적으로라도 맺어주려고. 그런데 석진이가 거부했어. 죽을 때까지 내가 법적 아내였으면 한다고. 미안한 마음에 그러는 건지 재산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 서울의 성북동 집에서 미숙은 딸 민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과거를 더 알고 싶어 했다. 엄마, 아빠를 어떻게 만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숙은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했다. 아버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 석진 씨가. 나이는 많았지만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어. 아버지가 특별히 아껴주셨지. 외할아버지가요? 응. 사위로 삼고 싶다고 하셨어. 석진 씨가 미혼이라고 했거든. 신원조회도 했는데 문제 없다고 나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미숙은 이제야 깨달았다. 석진이 신분을 속였던 것이다. 지방의 가족관계를 숨기고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럼 외할아버지 회사는요? 석진 씨가 물려받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는 회사를 크게 키웠어. 능력은 있었으니까. 민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성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존경했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석진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언어 치료를 받으며 말하는 것도 나아졌다. 어느 날 석진은 변호사를 불렀다. 두 아내와 네 자식을 모두 부른 자리에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석진의 재산 목록이었다. 성북동 집, 강남의 건물 2채, 회사 지분, 현금 자산까지. 모두 합치면 200억이 넘었다. 정옥과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 줄 몰랐던 것이다. 정옥과 지훈, 지민에게 100억, 미숙과 민서에게 100억, 반으로 나누겠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정옥이 배우자로서 더 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석진은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 했다. 지훈이 먼저 반발했다.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거다. 민서도 차갑게 말했다. 전 아빠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 아빠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진실은 드러났고 관계는 깨어졌다. 석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옥이 입을 열었다. 저는 받겠습니다. 당연한 권리니까요.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라도 보상받아야죠. 미숙은 정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에는 한이 서려 있었다. 30년의 기다림과 배신에 대한 보상.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라도 받겠다는 의지였다. 저도 받겠습니다. 민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 여자는 현실적이었다.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었다. 석진은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지훈과 민서는 병원 로비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상하네요. 한 달 전까지는 서로의 존재도 몰랐는데. 민서가 먼저 말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이복 동생이 있다니. 그것도 서울에 잘 나가는 동생이. 오빠는? 아니, 지훈 씨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한참 생각하다 답했다. 모르겠어요. 미워하는 것도 지쳤는데 용서하기엔 너무 늦었고. 저도요. 아빠가 낯설어요.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공유했다. 혈연으로는 남매지만 감정적으로는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석진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두 번째 뇌경색이 왔고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가족들은 다시 병원에 모였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중환자실 앞 두 아내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할 힘도 없었다. 죽어가는 남자 앞에서 그들은 똑같이 무력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옥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석진 씨가 회사에 첫 출근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뭔가 간절함이 있었달까?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을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겠죠. 정옥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결혼식 날 석진이가 울었어요. 행복해서 운다고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미안해서 울었나 봐요. 가난한 집에 장가온 게. 두 여자는 각자의 추억을 꺼내놓았다. 같은 남자의 다른 모습들. 정옥에게는 가난하지만 패기 넘치던 청년이었고 미숙에게는 성숙하고 든든한 남자였다. 그래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미숙의 말에 정옥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했어요.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였다. 두 여자는 그 경계에서 평생을 살았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알아보세요? 석진이 눈을 떴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아들을 알아본 것 같았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알아요.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거. 비겁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우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들이었다. 민서가 교대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빠, 미워하지 않을게요.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니까요. 석진은 딸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감사하다는 신호였을까? 그날 밤 석진은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졌다. 의사는 회광반조일 수 있다고 했다. 석진은 모두를 불렀다. 두 아내와 네 자식이 모두 병실에 모였다. 모두 들어줘. 석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내가 두 가정을 만든 건 욕심이었어. 정호가 너와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야. 성공해서 돌아가려 했어. 하지만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석진의 나약함과 욕심을. 미수가 너를 속인 건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너와의 시간은 진짜였어. 미숙도 울었다. 거짓 속에도 진실은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던 사랑. 아이들아, 너희가 자랑스러워. 지훈아, 어머니 잘 모셔라. 민서야, 엄마 힘이 되어줘라. 내 자식은 모두 울었다. 미움과 원망을 넘어선 슬픔이었다. 석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서로 미워하지 마라. 너희는 모두 내 자식이고 가족이야. 그것이 석진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두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불가능한 일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석진은 숨을 거두었다. 두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72년의 삶. 두 개의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마지막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상주는 누가 설 것인가? 법적으로는 정옥과 지훈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숙과 민서도 가족이었다. 결국 모두가 상주가 되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지만 내 자식은 당당했다. 아버지가 두 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저희는 모두 그분의 자식입니다. 지훈의 말에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 두 가족이 모였다. 유산 상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분위기는 차가웠다. 죽음 앞에서 잠시 누그러졌던 감정이 다시 나를 세웠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고인의 유언대로라면 재산을 반씩 나누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김정옥 여사가 배우자로서 더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도 가능하고요. 정옥 옆에 앉은 변호사가 덧붙였다. 김정옥 여사는 법적 배우자로서 재산의 60%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0년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미숙의 변호사도 반박했다. 하지만 윤미숙 여사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0년간 동거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까요. 특히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어머니가 법적 아내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권리가 있죠. 서울 집도 회사도 원래는 우리 아버지 것이었어야 합니다. 민서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30년간 아버지가 일군 재산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우리 외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키운 게 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도 신분을 속였기 때문이잖아요. 사기 결혼이었다고요? 사기든 뭐든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게 가짜였나요? 말다툼이 격해졌다. 두 어머니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자식들의 싸움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정옥의 친구 선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정옥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혼자서 애들 키우고 식당 운영하고 이제라도 보상받아야지. 미숙의 이웃 이순철도 가세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인 줄 알고 평생을 바쳤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변호사가 중재를 시도했다. 일단 고인의 유언대로 50대 50으로 나누고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양쪽 다 물러서지 않았다. 정옥 측은 법적 권리를 주장했고 미숙 측은 실질적 기여를 주장했다. 성북동 집은 우리가 30년 산 집이에요. 강남 건물은 우리 아버지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재산 하나하나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석진이 남긴 유언은 너무 단순했다. 반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때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형, 이러는 게 아버지가 원하신 걸까요? 지훈이 동생을 돌아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가 양보하라고? 양보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자는 거예요. 민서도 한숨을 쉬었다. 저도 이런 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석진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다. 서로 미워하지 마라.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만합시다. 반반으로 나누죠. 석진 씨 뜻대로.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화해까지는 아니었다. 그저 지친 휴전이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두 가족은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지훈과 민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다. 만족하세요? 지훈의 말에 민서가 대답했다. 만족이요? 아빠를 잃었는데 뭐가 만족이겠어요. 그래도 재산은 남았잖아요. 지훈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증거였을까? 정옥과 미숙은 주차장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다시 볼 일은 없겠네요. 정옥의 말에 미숙이 대답했다. 그러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시원하지가 않네요. 저도요. 이겼다고 생각되지도 졌다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두 여자는 같은 상실감을 공유했다. 남편을 잃은 것, 그리고 온전한 과거를 잃은 것.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석진 씨는 우리 둘 다 사랑했어요.
그 방식이 잘못됐을 뿐. 미숙의 말에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할까요?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나는 두 여자. 백미러에 비친 서로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연대감이 남았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자들의 연대감. 석진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정옥은 광주로 돌아갔고 미숙은 성북동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느 날 미숙은 석진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봉투 여러 개가 있었다. 정옥에게, 미숙에게, 지훈에게, 민서에게, 지민에게 각각의 이름이 적힌 편지들이었다. 그리고 모두에게라고 적힌 편지도 있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정옥에게 연락해야 했다. 편지를 발견했어요. 석진 씨가 남긴 편지들이요. 정옥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편지라고요? 두 가족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석진이 자주 가던 찻집에서였다. 조용한 개별실에서 그들은 편지를 펼쳤다. 먼저 모두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지훈이 읽었다. 사랑하는 나의 두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먼저 사과하고 싶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 나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 감정은 진짜였다. 정옥과의 첫사랑, 그리고 미숙과의 두 번째 사랑. 둘 다 진실이었다. 정옥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성공해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비겁했다. 용서해다오. 미숙아, 너를 속인 것을 용서해다오. 너와의 30년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은 진짜였다. 아이들아, 너희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다. 지훈아, 너의 정직함을 닮고 싶었다. 민서야, 너의 당당함이 자랑스러웠다. 지민아, 너의 따뜻함에 늘 위로받았다. 이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다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다. 언젠가는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다.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다. 30억 정도 된다. 이것은 너희가 화해할 때만 찾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두었다. 5명이 모두 함께 가야만 인출할 수 있다. 내 마지막 소원이다. 가족이 되어다오. 2024년 겨울, 석진. 편지를 읽은 후 모두 침묵했다. 30억이라는 돈도 놀라웠지만 석진의 마지막 계략이 더 놀라웠다. 죽어서도 가족을 묶으려는 그의 의도가 느껴졌다. 이어서 각자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정옥에게는 젊은 날의 추억과 미안함이, 미숙에게는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가, 자식들에게는 각자의 장점을 칭찬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서가 먼저 울기 시작했다. 아빠, 끝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훈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옥과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미움, 연민, 이해, 그리고 이상한 동질감. 어떻게 할까요? 스위스까지 함께 가실 건가요? 미숙의 질문에 정옥이 한숨을 쉬었다. 석진 씨다운 방법이네요. 죽어서도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30억은 큰 돈이었고 무엇보다 석진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일주일 후 5명은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훈과 민서는 서로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민은 두 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했다. 이상하네요. 가족 여행 같기도 하고. 지민의 말에 모두가 어색하게 웃었다.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닌 묘한 관계였다.
스위스 은행에서 그들은 석진이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축하한다. 너희가 함께 왔다는 것은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돈은 5명이 똑같이 나누어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만나라. 명절이든 내 기일이든.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30억을 6억씩 나누어 받으며 그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석진의 시도가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효과적이었다. 은행을 나오며 정옥이 말했다. 커피 한잔 할까요? 다 같이. 스위스의 작은 카페에서 5명은 둘러앉았다. 어색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아버지를 용서하신 건가요? 민서가 정옥에게 물었다. 용서는 모르겠고 이해는 하게 됐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미워하기엔 너무 지쳤어요. 지훈이 제안했다. 1년에 한 번은 정말 만날까요? 아버지 기일에. 모두가 조용히 동의했다. 완전한 가족은 될 수 없겠지만 완전한 남도 아니었다. 석진이 맺어준 이상한 인연이었다. 1년이 지났다. 석진의 첫 번째 기일이었다. 약속대로 5명은 서울의 한 식당에 모였다. 정옥은 광주에서, 지민은 부산에서 올라왔다.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정옥은 광주의 식당을 정리하고 작은 찻집을 열었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미숙은 문화센터 일을 계속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서가 정옥에게 물었다. 어느새 어머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럼 잘 지냈지. 찻집도 잘 되고. 너는 어떠니? 저도 좋아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요. 지훈과 민서는 1년 사이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남매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오빠,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응, 다음 달이야. 너희도 올 거지? 지훈의 결혼식에 서울 가족도 초대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왔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석진의 추억을 나누었다. 정옥이 아는 젊은 석진, 미숙이 아는 중년의 석진, 자식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로서의 석진. 조각난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초상이 완성되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맞아요.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회사 일에 미쳐 있었죠. 두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자식들은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한 남자의 삶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숙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다. 석진 씨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첩에는 석진의 일생이 담겨 있었다. 정옥과의 결혼 사진부터 미숙과의 사진, 내 자식의 성장 과정까지. 2개의 삶이 한 권의 앨범에 담겨 있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아빠 진짜 젊었네. 어머, 이건 우리 민서 돌잔치 사진이네.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다.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했던 사람도 이제는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되었다.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혈연과 인연, 그리고 석진이 남긴 복잡한 관계의 끈. 식당을 나와 걸으며 정옥과 미숙은 나란히 걸었다. 뒤에서 자식들이 따라왔다. 이상하죠? 1년 전에는 원수처럼 만났는데. 미숙의 말에 정옥이 웃었다. 그러게요. 인생이 참 예측 불가해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2개의 달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 하지만 그림자는 하나였다. 석진이 남긴 그림자. 정옥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석진 씨를 원망하세요? 아직도? 정옥은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원망보다는
연민이 들어요.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미숙도 동의했다. 저도요. 미워하다가도 불쌍해요. 죽을 때까지 비밀을 안고 살았으니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했다. 같은 상처, 같은 아픔, 그리고 같은 용서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헤어지기 전 5명은 약속했다. 내년에도 만나기로. 석진의 기일에 이 이상한 가족이 모이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서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뭐가? 이렇게 지내는 거요. 저쪽 가족들과.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빠가 남긴 유일한 좋은 유산인 것 같아. 너희들이 형제가 된 것.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광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정옥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지훈의 물음에 정옥이 대답했다. 후회는 사치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했죠. 그래. 너무했지. 하지만 덕분에 너희가 형제를 얻었잖아. 이상한 위로였지만 그것도 진실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다른 만남이 이어졌다. 지훈의 결혼식에 모두가 참석했고 민서의 승진 축하 파티에도 함께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남보다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어느 봄날 정옥과 미숙은 석진의 묘를 함께 찾았다. 나란히 서서 묵념했다. 석진 씨,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정옥의 말에 미숙이 덧붙였다. 당신이 바라던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미워하지는 않아요. 바람이 불었다. 석진의 대답일까?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이제 그들은 안다. 사랑도 미움도 용서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불완전한 감정들이 모여 삶이 된다는 것을. 두 개의 달이 뜬 밤하늘처럼 그들의 관계도 특별했다.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며. 석진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최석진. 두 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정옥과 미숙이 함께 정한 문구였다. 용서와 이해의 표현이었다. 묘지를 떠나며 미숙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완전히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석진이 맺어준 이 이상한 인연은 계속될 것이다. 두 개의 달처럼 각자의 빛으로 빛나면서도 하나의 하늘을 공유하며.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화해의 방식이었다.